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요소 9가지를 봤으니까 이번엔 바로 미술의 조형 요소 원리 8가지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8가지에 뭐가 있냐면 먼저 균형이 있고 그다음 비례, 그다음 동세, 율동, 대비, 조화, 그리고 강조, 그리고 변화, 통일 이렇게 총 8가지가 있어요. 근데 균형에는 크게 대칭과 비대칭이 있는데 어, 그러니까 대칭 균형, 비대칭 균형 이렇게 따로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균형은 비대칭 균형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균형 자체가 비대칭을 얘기해요. 대칭은 그냥 대칭을 얘기하고요. 대칭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좌우가 똑같은 형태를 얘기하는 건데 비대칭은 뭐냐? 비대칭은 반으로 갈랐을 때 좌우가 다르지만 이게 뭐 어디 넘어지거나 부서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이 뭐가 있냐면 그 이탈리아 피사의 사탑이 있죠. 그 피사의 사탑이 15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데 그 타워가 그건 이제 기울어져 있지만 쓰러지진 않았죠. 그래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좌우 반으로 딱 갈랐을 때는 대칭은 아니니까 그게 똑바로 서 있을 경우에는 대칭으로 제작된 건 맞는데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걸 반으로 잘랐을 때는 대칭이 아니죠.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비대칭 균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교과서도 잠깐 살펴보자면 교과서에 11페이지에 보면은 그 니키드 생팔이라는 작가가 조각을 제작한 그 물구나무를 선 검은 나나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물구나무 선 검은 나나도 반으로 잘랐을 때는 얘가 대칭이 아니죠. 근데 이 형태 자체로는 불안정한 상태로 되어 있지만 이게 쓰러지거나 뭐 이렇게 넘어지지 않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대칭 뭐야 균형 상태구나, 비대칭 균형이구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은 뭐냐면 비례죠. 비례. 비례는 이제 영어로 뭐 프로포션 이란 뜻인데 프로포션은 뭐예요? 비례.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형태의 비.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흔히 등신대를 얘기하잖아요. 머리를 가지고 너는 7등신이야, 6등신이야 이렇게 나누죠. 그 나누는 기준이 바로 비례예요. 근데 그 나누게 된 기준은 이제 옛날에 그 밀로의 비너스라는 조각이 있는데 그 조각의 등신이 8등신이 조금 넘어요. 한 8.5등신 정도 되는데 그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어떤 비율이랑 형태다. 얼굴이 이렇게 얼굴 8개가 갖춰지는 그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더라라고 그리스 사람들이 정의를 해놨어요. 그 정의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비례에 맞춰서 조각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수학적인 규칙이죠. 8등신이 돼야 된다는 수학적 규칙. 그 규칙 하에서 작품을 만드는 걸 가지고 비례가 좀 높은 작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가장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황금 비례가 이제 1대 1.618 정도 되는데 뭐 어디 써줄까? 쓴 건데 자 황금 비례는 1대 1.618 정도 돼요. 이게 가장 흔하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용카드예요. 신용카드.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보면은 그 세로를 1로 봤을 때 가로가 1.618 정도 되는 거죠. 비율이 대략 그렇잖아요. 가로 직사각형이니까. 그러니까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거 뭐 담배각이라던가 뭐 그 정도. 여러분들은 이걸 흔하게 볼 수는 없겠네요. 자, 아무튼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동세인데 동세랑 율동의 차이가 뭐냐? 율동은 연속된 어떤 대상의 형태가 연속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율동감이 느껴지는데 동세는 어떤 움직임의 순간을 보여주는 것도 동세로 느껴지긴 하는데 연속된 형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리퀴드 생팔 라나를 보면은 어때요? 뒤집어져 있지만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게 느껴지죠? 이카루스라는 이 그 마티스 작품도 스탠시 작품도 이거 어때요? 율동감이 좀 이렇게 형태는 좀 그렇긴 하지만 율동감이 느껴지면 뭔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 이카루스가 그게 뭐야? 응? 날개 밀랍으로 만들어가지고 태양 가까이 이렇게 날아가서 신이 되고 싶어서 날아갔다가 그 날개가 이제 다 녹아서 없어지면서 깃털과 함께 떨어지는 이 노란 게 이제 다 깃털이에요.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인데 아무튼 그리고 빨간 점은 뭐 열정을 뜻한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지 간에 요거에도 동세가 느껴지죠. 동세가 떨어지는 어떤 동세가 일단 인체를 제작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동세는 다 느껴져요. 근데 이 마티스의 충이라는 작품은 원래 엄밀하게 따지자면 요거는 동세가 느껴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각각의 대상은 이 하나의 대상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군집 여러 명의 사람들이 같이 손을 잡고 강강술래 같은 거를 하는 모습을 그린 건데
엄밀히 따지면 이건 같은 객체의 반복이 아니기 때문에 율동감이 느껴진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비슷한 형태, 비슷한 색깔의 인물들이 반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는 율동감이 느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교과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5명의 인물들이 맞잡은 손을 화면 전체에 동세와 율동을 부여한다. 그래서 동세라는 말도 같이 써준 이유가 보통 이제 요거를 동세로만 보는 경향도 있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크게 보면 율동이기 때문에 뭐 문제는 없다. 근데 어쨌든 요 그림에서 어떤 율동감이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라고 여러분들한테 자문해 본다면, 질문해 본다면, 우리는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이거는 그 율동 중에서 율동을 보여줄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뭐가 있냐? 색상도 비슷하고 비슷한 형태의 인물들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어떤 일정한 방향성, 그러니까 이 회전하고 있는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죠.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율동감이 느껴질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보기에 요거는 그렇게 율동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 나는 뭐 동세 정도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이 미술 감상과 비평을 배우는 목적이 이렇게 녹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작품들, 그 이론들만 가지고도 여기에 있는 그림들을 어느 정도 얼추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음 개념을 한번 봅시다. 자, 다음 뭐가 있을까요? 대비랑 조화가 나왔네요. 이제 대비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극명히 다른 상태를 서로 비교하여 극적인 쾌감을 주는 것. 극명히 다른 상태가 뭐가 있냐면 제일 처음에 봤던 쿠사마에 의해 호박을 보세요. 호박. 여러분들이 부산에서 실제로 봤던 이 호박. 이 호박에 검은색 점과 노란색이 있어요. 검은색은 가장 어두운 색깔이죠. 근데 노란색은 색깔이 있는 색 중에서는 가장 채도가 높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자극이 가장 센 색이에요. 근데 그 가장 센 색이랑 검은색 같은 경우는 가장 시각적으로 자극이 낮은 색이에요. 그 대상 자체만 놓고 보면 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 검으면은.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놨을 때 극명한 대비를 이뤄서 우리한테 극적인 쾌감을 줘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시각적으로 아른아른 거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 작품 봤을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뭔가 우리 눈을 이렇게 자극하는 것 같은데 왜 자극하는지 잘 설명이 안 되잖아요. 뭔가 그 느낌은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 이유가 뭐다? 아, 여기서 대비를 줬구나. 대비를 줬는데 왜 대비를 줬냐? 응? 채도가 가장 높은 색상인 노란색을 사용을 해서 상대적으로 채도가 아예 없고 아주 어두운 색깔인 검은색을 같이 비교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어떤 극명한 대비를 이루어서 우리 눈에 시각적인 자극을 주는구나. 그래서 이 작품이 왠지 모르지만 눈에 띄우는구나. 아, 그 눈에 띄었던 이유가 그런 이유였구나. 우리가 그걸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근데 이건 좀 결국 따지고 보면 뭐 색깔이랑 뭐 형태도 뭐 그냥 그렇고 나한테는 좀 별로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되는 바탕에는 그런 개념으로 일단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밑에 이제 조화라는 게 있는데, 조화는 서로 비슷한 것들끼리 가져다 놓으면 어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코디를 할 때 옷을 잘 못 입으면 비슷한 색깔을 맞춰서 입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흔히 우리 깔맞춤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예를 들면 뭐 바지를 브라운 계열로 했으면은 뭐 그 위에도 그와 비슷한 뭐 따뜻한 계열의 색상을 사용을 해가지고 뭐 크림색 레드 좀 어두운 적색이라던가 뭐 그런 걸 같이 곁들여서 입어준다던가, 아니면 뭐 짙은 갈색을 입었으면 뭐 그때 그 밑에는 뭐 신발은 뭐 연한 갈색을 신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한 계열의 유형의 색상을 선택을 하면은 조화롭게 어울린다,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물론 그게 다 조화롭진 않을 수 있어요. 왜 청청 같은 그런 스타일도 있으니까. 아무튼 대부분 같은 색깔, 같은 어떤 형태나 이런 거를 같이 놓았을 때는 좀 조화롭다. 지금 이것도 어떤 거에서 조화롭냐면 같은 계속 땡땡이들이 크기는 다르지만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여기 통일감이 느껴지고 조화로움이 느껴지는 이유가 그런 데도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색깔만 볼 게 아니라 이런 형태에서도 해석할 게 많이 있다. 자, 근데 이 조화 중에 대비 조화라는 게 있어요. 아까 전에 이 대비는 대비인데 이 대비를 통해서 뭔가 조화로움을 보여주는 상태라고. 이 굉장히 좀 역설적인 말인데, 이게 현대적인 거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의 예술의 전당에 가시면은 예술의 전당 그 전시관 중에 현대미술관 파트에 가시면 그 유리로 지어진 굉장히 현대적인 건축물이 있어요. 굉장히 단순하고 이렇게 모던한 건축인데, 그 건축물 옆에 그 투박한 화강암으로 지은 건물이 같이 공존을 해요. 같이 붙여놨어요. 응? 같은 건물인데 그걸 반으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이거는 좀 이렇게 뭔가 전통적인 느낌도 나면서도 뭔가 세련된 미가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조화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보고 보통 대비 조화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일반적으로 대비는
느껴지는 거에서는 다 대비 조화가 느껴져요. 이 대비의 얘 중에 가장 좀 뭐 우리가 일상생활을 쉽게 볼 수 있는 게 그 공사장 가면은 들어가지 말라고 표시해 놓는 거죠. 이렇게 사선으로 노란색, 검은색 이렇게 겹쳐가지고 경고하는 표시 있죠. 그 표시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그 도로를 지나다 보면 도로의 그 중앙선은 무슨 색이에요? 중앙선은 주황색인데 그 중앙선은 주황색인 이유가 그 좀 유념하라고 눈에 잘 보이라고 여긴 넘으면 안 된다는 그 경고를 하는 거죠. 왜 꼴벌이나 말벌도 꼬리가 빨간색, 노란색이 겹쳐져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우리 일반인들한테 자각을 하라고 나 건드리지 마, 나 위험해 하고 자각하기 위해서 그런 가장 자극적인 색깔들을 가장 조합해가지고 만들어진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그 호랑나비도 봤을 때는 예쁘잖아요. 대비 좋아해요. 대비 좋아해요. 그 형태가 이쁘니까. 근데 그게 크게는 그 호랑이나 이런 어떤 맹수의 얼굴을 그 날개를 펼쳤을 때 맹수의 얼굴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경고를 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세하게 보면 대비지만 크게 보면 이제 그게 조화롭기 때문에 대비 조화를 느낄 수 있다. 아주 좋은 예네요. 호랑나비. 예. 자, 그럼 강조는 뭐냐면 일부러 작은 거를 크게 만들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예를 들면은 그 청계천에 혹시 가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청계천에 가면은 그 다슬기라는 작품이 있어요. 다슬기. 그래서 그왜 스프링 원 제목이 이제 스프링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슬기 하면 어때요? 손톱만 하죠. 손톱만 하죠. 굉장히 작은 그 어떤 형태의 조각이 형태의 그 사물인데 그거를 굉장히 몇십 배 엄청 크게 튀겨놨어요.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서 인터넷을 좀 써보려고 했는데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이거 뭐 할 수가 없네. 아무튼 그 작가는 이제 클래스 올덴버그라는 작가인데 그 작가는 일반적으로 흔한 물건들 있죠. 뭐 보드마카라던가 아니면 뭐 뒤집기에 이런 거 아니면 뭐 체리 이런 거를 굉장히 작은 건데 그 굉장히 작은 걸 굉장히 크게 강조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줘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지난번에 뭐 저랑 수업을 국어 시간에 그거 배웠다고 하던데 갑자기 생각이 나요. 대페이지망 그 르네 마그리트가 자주 쓰는 방법 중에 대페이지망이라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흔한 물건들을 엄청 크게 확대해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줘서 여기에 뭔가 좀 새로운 그 형태를 보여줄 수 있다. 그게 뭐 전치라는 의미인데 위치를 도치시킨다, 위치를 전치시킨다, 위치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그 일상 생활에 이렇게 있는 그런 제품을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위치를 이동시켜가지고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이질감을 주게 만드는 뭐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크게 보면은 이 강조라는 게 아까 그 올덴버그도 그렇고. 최근 마지막에 이제 변화와 통일은 뭐냐? 변화가 많으면 혼란스럽고 통일이 많으면 단조로운 구성이 된다. 따라서 변화와 통일을 균형 있게 배치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변화가 많으면 혼란스럽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를 들면 통일이 가장 심한 거. 예를 들면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 군인들 아니면 군대에서 군인들이 막 이렇게 사열을 할 때 그 하나도 삐뚤어짐 없이 쫙 일렬로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뭔가 통일감은 굉장히 있어요. 근데 굉장히 단조롭죠. 다 일정하게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조금만 한 명만 딱 틀리면 눈에 확 띄죠. 그럼 그 통일된 군집에서 눈에 확 띄니까 뭔가 자극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단조로운 구성이 딱 깨지게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 그런 줄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명동 한복판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뒤엉켜 있는 상황을 보면 그거는 변화가 너무 심하죠. 너무 심하다 보니까 어때요? 혼란스럽죠. 그래서 머리가 아파요. 그런 거랑은 좀 대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감이 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각적으로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건 조금 재미있는 우리한테 어떤 자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작품을 얻든가 할 때 예를 들면 아까 이 쿠사마 여의도 크게 보자면 그 땡땡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 점들이 막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크기가 다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좀 약간 지루하겠죠. 근데 그 지루함을 깨기 위해서 이 크기가 좀 다양하고 큰 것도 있다가 작은 것도 있다가 조금 더 작은 것도 있다가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는 게 그런 이유에서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변화와 통일을 위해서 너무 통일감이 있으면은
통일감 있는 땡땡이들만 있으면 좀 지루하니까 여기서 변화를 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이걸 봤을 때 시각적으로 좀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한 거예요. 자, 그럼 그 뒤에는 이제 색상인데, 색상 얘기는 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거는 지금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이건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저장을 해서 이거는 제가 업로드 해드릴게요. 파일을. 다음 이제 교과서를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쿠사마 야유이의 작품에서 뭐가 느껴진다? 설명할 수 있겠죠? 응? 설명할 수 있어요. 응? 쿠사마 야유이 작품 기본적인 조형으로 나오면서 풍만한 호박의 형태에서 부피감이 느껴진다. 뭐가 느껴진다? 양감이 느껴진다. 조형 그 요소 중에 양감이 느껴진다. 응? 양감 당연히 느껴지죠. 이 덩어리가 크고 상대가 크니까 크기를 보세요. 높이가 200이면은 2m가 넘잖아요.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명암이 지는 이 형태라든지 이렇게 올록볼록한데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어떤 양감의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어요. 특히 호박의 무늬에는 다양한 크기의 점을 사용하는데 어떤 점들은 크기가 커지면서 둥근 면을 이뤘다. 또 수많은 점을 규칙적으로 나열해 일렁이는 듯한 느낌의 율동을 만들어냈다. 잘 보세요. 여기서 규칙적으로 나열한 별들은 통일감을 주면서도 어때요? 점들의 크기를 다르게 했죠. 변화를 줬죠. 변화와 통일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나열했기 때문에 아까 같은 형태를 반복해서 하면은 뭐가 느껴진다고 했죠? 율동감이 느껴진다고 했죠. 그래서 율동감도 뭔가 이렇게 울퉁울퉁한 일렁이는 느낌이 이렇게 여기 이 호박 자체에 들잖아요. 이런 느낌이 드는 게 같은 형태를 반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뭔가 그 형태에서 오는 이런 율동감이 우리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반고의 작품도 이 작품만 봐도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어요. 요거를 이제 안 봐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터치들이 어때요? 이어져 있지 않고 뭔가 이렇게 따따따따 끊어져 있죠. 이런 건 일종의 하나의 선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선들이 이렇게 엄청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선들이 이어져 있고 반복이 되다 보니까 뭐가 느껴져요? 율동감이 느껴지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하늘이 이렇게 휘몰아치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뭐예요? 같은 어떤 형식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크게 우리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인 그 율동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시간 관계상, 뒤에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또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과제가 있어요. 자, 여기 활동 2에 보면은 조형 요소와 원리 분석하기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제가 파일을 통해서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업로드한 그 작품 그 이미지를 보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조형 요소와 원리대로 이걸 한번 분석해 보고 나서 드는 나의 주관적인 느낌을 써가지고 그 과제 제출란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거를 하는 것까지 해서 나중에 그건 이제 출결이나 태도에 반영을 할 거니까 태도 점수에 반영을 할 거니까 꼭 요거는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제출 안 하면은 그 태도 점수에 감점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수업을 잘 들었으면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죠. 응? 뭐 이렇게 쉬운 것만 했으니까 오늘은. 네, 그래서 혹시나 이해가 안 되고 좀 궁금한 게 있으면은 그 질문을 남겨주시고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살펴봤던 거 조형 요소와 원리에 뭐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먼저 조형 요소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이거 내가 다 써버렸네요. 조형 요소에는 먼저 점, 선, 면, 형, 색, 그리고 명암, 양감, 그리고 공간, 또 질감 이렇게 있었죠. 9개가 있었어요. 다시 보죠. 점, 선, 면, 형, 그리고 색, 명암, 질감, 양감, 공간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질감의 텍스처랑 마티에르의 이 차이는 좀 중요하다고 했어요. 요거는 제가 2학년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좀 그때도 강조했던 게 기억이 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조금 중요한 개념이어서 나중에 한번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기회가 있으면 또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형의 원리 8가지. 뭐였죠? 균형, 대칭. 균형에는 이제 대칭과 비대칭이 있고, 그리고 비례, 동세, 율동, 대비, 조화. 그리고 조화에는 대비 조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강조, 그리고 변화 통일이 있어요. 근데 균형의 대칭은 이제 좌우가 말 그대로 대칭을 이루는 거였고, 비대칭은 뭐였어요? 아까 피사이사처럼 좌우가 대칭은 아니지만 서 있거나 균형을 잃지 않은 상태, 그런 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균형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게 비대칭 균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비례는 뭐였죠? 어떤 수학적인 공식 하에서 그런 이론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는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대상이 뭐 증감한다던가 점점 줄어든다던가 점점 증가한다던가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걸 비례라고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황금 비례는 1대 1.618 정도 되는 그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동태는 말 그대로 하나의 움직임, 그 사진을 찰칵하고 찍은 것처럼 멈춰 있는 어떤 운동감 그런 거에서 동세가 느껴진다고 하는 거고, 율동은 그런 운동감들이 반복돼서 나타나면 거기서 율동이 느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대표적으로 마티스의 춤이 있다고 얘기했죠. 자, 그럼 대비는 뭐였어요? 대비는 극명히 다른 두 개를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극적인 쾌감을 줘서 시각적으로 자극을 주기 때문에 뭔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뭐 노란색이랑 검은색도 있다고 그랬고, 뭐 그거 외에도 이제 뭐 형태적인 대비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유기적인 뭐 이런 형태라던 형태 옆에 이제 뭐 완전 기하학적인 형태, 정방형의 그 사각형이 같이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이질적인데 거기서 또 쾌감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이게 대비 조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대비와 조화, 조화는 말 그대로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 놓았을 때 뭔가 조화로운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 통일감이 있기 때문에 크게는 이제 통일에도 속하게 되는 거죠. 조화로우면 통일감이 생기는 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강조는 이제 원래 이제 좀 볼품 없는 건데 크게 확대해서 강조를 하거나, 혹은 이제 그 작은 것이 아닌데도 크게 확대해서 강조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화면 내에서 어떤 인물의 얼굴을 확 크게 확대해가지고 클로즈업 사진을 딱 찍는다. 그럼 그 인물 자체를 이제 이렇게 부각을 시키는 거죠. 그건 이제 뭐 인물이 작다, 뭐 크다 이걸 떠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쨌든 기존에 있는 대상을 확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조는. 그럼 변화와 통일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뭔가 다른 것들을 섞은 게 변화고, 이 변화가 심하면 뭐라 그랬어요? 혼란스럽다고 했죠. 내 통일감이 심하면 어떻다고 했어요? 단조롭다고 했어요. 자, 그럼 오늘은 학습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앞서 얘기했던 그 업로드한 그 사진 파일을 보고 그걸 가지고 조형 요소와 원리로 그걸 한번 분석을 해본 다음에 자기 주관에 쓰는 거 해서 과제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늘 조형 특징을 알아봤으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예시 몇 개 좀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전묘화라는 그 작품을 그리게 된 인상주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워볼 거예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